오늘 그 테마가 퇴행성 관절염과 이 골 다공증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이 골 다공증은 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만은 먼저 퇴행성 관절염이 앞에 있으니까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골 다공증은 그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은 제가 그림 솜씨가 없습니다만 이 관절을 한번 그려놓고 봐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몸의 관절 중에서 대표적인 관절이 무릎입니다. 또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을 제일 많이 앓고 있는 부분이 무릎이고, 우리 몸의 하중을 허리 외에 제일 많이 받는 곳이 이 무릎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부터 모든 동물들은 몸의 무게를 네 다리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무게를 받게 되는데, 사람은 직립동물이다 보니까 온몸의 무게가 다 이 두 다리에 걸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 무릎 쪽이 이 하중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퇴행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기는 관절이 무릎이기 때문에 무릎을 제가 그렸는데, 이 관절의 원리는 무릎 위에도 다 똑같습니다. 손가락 관절이나 발가락이나 팔꿈치나 이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리에 조그마한 뼈인데 피부라고 합니다. 이건 티비아라고 그러고, 이건 대퇴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뼈는 요게 원래 뼈고, 요 부분은 연골이라고 합니다. 뼈는 원래 칼슘분이 많기 때문에 딱딱한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딱딱한 뼈와 뼈끼리 마주치게 되면은 떨글떨글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떨글떨글한 소리가 나고 부드럽지를 못하기 때문에 뼈 끝부분은 연골로 되어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말하자면 플라스틱 같은 그런 말랑말랑한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골입니다. 밑쪽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골이고요. 그래서 우리 무릎을 걸음을 걸을 때에 이 떨그럭떨그럭한 소리 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방병원에 찾아와서 이 무릎에 소리가 나는데 소리를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은 이 연골 부위가 따라가지고 연골이 얇아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 뼈 부위하고 연골하고의 간격이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뼈와 뼈끼리 부딪혀가지고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관절에서 일단 소리가 난다 이러면은 내 관절이 상당히 좀 늙었다, 내 관절이 현재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관절은 관절하고 관절 사이는 관절낭이라고 합니다. 주머니처럼 생겼어요. 관절낭이라고 그러는데, 이 관절낭 안에는 활액이라는 것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죠? 차에 윤활유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관절도 윤활유 같은 이 활액이 차이가 있고,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골과 연골이 부딪혀 가지고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활액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제대로 혈액순환이 안 되고 하면 활액 자체가 마르게 되고, 이 연골이 얇아지게 되면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 관절염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관절에 염증이 생긴 것을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염증은 일반적으로 세균을 갖고 있는 염증이 있고 세균이 없는 염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염증이라고 그러면은 이 세균이 있는 염증, 고름이 생기고 이런 걸 보통 염증이라고 그러는데, 이 관절의 염증은
세균이 없는 무균성 염증과 세균이 있는 유균성 염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무균성 염증은 현재 안에 세균은 없으면서 염증 반응을 다 나타내는 것을 무균성 염증이라고 합니다. 이 염증은 일반적으로 고춧가루를 이렇게 손에다가 뿌려가지고 자꾸 떼면 손이 화끈거리고 또 붓고 아프고 이러죠. 그래서 염증은 붓고 열이 나고 아픈 거 이걸 다 염증이라고 합니다. 이 염증 중에는 세균이 붙어가지고 농이 생긴 염증이 있고 농이 없는 염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절염이라고 그럴 때는 농이 생기는 세균성 염증과 농이 없는 무균성 염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세균성 염증은 결핵성, 이런 결핵이라든지 일반 포도상 구균이라든지 이런 세균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오늘 우리가 보는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이런 관절염들은 다 세균은 없는 무균성 관절염입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은 이 뼈가 오래되면 이 연골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얇아집니다. 얇아지고 우리 몸이 뚱뚱해져서 보통 한 50kg를 달고 다니면 되는데 60kg, 70kg를 달고 다니면 되게 10kg를 더 달고 다니면 10kg 되는 쌀을 지고 종일 걷는다. 이거 하고 갖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이 하중을 많이 받는 이 복판 부분은 연골이 얇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 가 부분은 설 때는 뼈가 이렇게 자라납니다. 이것을 골극이라고 그러는데 이 골극이 오래 경과하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이 활액 안으로 나와 가지고 활액막이나 인대나 이런 거를 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은 하중을 많이 받지만 이 부분은 하중을 적게 받으면서 이 쓸데없는 뼈가 이렇게 자라 나오는 이것을 퇴행성 관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엑스레이에 뼈가 많이 달았군요. 퇴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이 골극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연골이 있는 부위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연골이 있는 부위와 요 부위의 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가 있다. 그러면 한마디로 중간에 연골은 안 보이니까 연골 있는 부위가 역시 좁아져서 전체적으로 이 관절이 좁아져가 있다면 퇴행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간에는 이 관절염과 신경통이 같다. 이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신경통이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관절염과 신경통은 다른 것입니다. 이 신경통은 병명이 아니고 증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두통이라고 그러고 배가 아프면 복통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경통이라는 것은 관절 마디마디가 아픈 그런 증상을 나타낼 뿐이지 신경통은 병명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퇴행이 일어난 이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는 연세가 많아짐으로 해가지고 이 뼈 자체가 노쇠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역시 하나의 생물이고 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전부 다 유년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노쇠기가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고 찬 겨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사는 한평생도 이 자연 형성과 마찬가지로 봄에 해당하는 계절이 있고 여름에 해당하는 계절이 있고, 지금 퇴행성 관절염과 이 골다공증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가을과 겨울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생의 시기에 당도해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늙게 되는데, 사람의 성장은 대개 20대, 24, 5세가 되면 성장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럼 성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늙기까지의 대개 1, 20년이 있는 줄 아시는데, 슬프게도 이 사람은 성장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늙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과 나이가 24, 5세가 되면은 벌써 노쇠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체조나 이 권투 선수들은 대개 나이가 24, 5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24, 5세가 되면 벌써 노쇠하기 시작하지만은 그래도 그런대로 한 10년을 버티다가 30대 후반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 관절염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평상시에 습생을 잘하고 또 열심히 자기 몸을 다듬었던 사람들은 그 시기가 또 1, 20년 늦춰지고, 그렇지 못하고 몸을 무리했던 분들은 30대 후반부터 벌써 이 관절염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원인은 나이의 노령화가 제일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신경 정신 상태가 늘 불안과 초조와 또 썩내며 노하기를 잘하는 분들은 노쇠 현상이 훨씬 가속되고, 우리 인체 내에 호르몬 같은 내분비가 부조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관절이 갑작스럽게 더 심해지고 빨리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실제로 이 관절이 염증이 좀 있다가도 좀 괜찮아져 가지고 참을만 했었는데 갑자기 성을 내고 이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심해졌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것은 성을 내는 순간에 우리 혈관이 수축되게 되고 각 조직에 혈액 공급이 나빠지고, 또한 인체 내에 내분비가 체염 호르몬 같은 이런 이상한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체중이 너무 무거워도 이 관절염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차는 낡았는데 아주 가중한 짐을 이 차에다가 날마다 싣고 돌아다니면 이 차가 찌끄덕거리게 되고 차에 이 음의 부위가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적절한 체중을 갖지 아니하고 너무 무거울 때 이 관절염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과 관계에 있어서는 대개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많이 해서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개 운동선수들이 보면은 어떤 관절을 많이 써가지고 그 관절에 무리가 생겨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주부들 가운데는 볼링 같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왼쪽 무릎에 마지막 착지하면서 상당히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관절 쪽으로 무리가 돼서 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적당하게 몸에 맞춰서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관절에 맞춰준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관절에 무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유전적인 소인인데, 가게 중에서 관절염을 앓은 분이 많으면은 역시 또 이 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관절염의 증상은 초기에는 그냥 마디가 뻣뻣하거나 아주 심할 때는 아픔을 동반하지만 그냥 뻣뻣한 것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뻣뻣하게 통증이 조금 있다가
한두 시간 지나서 점차로 그 통증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밤에 누워 자는 동안에 관절이 굳어져 있다가 이렇게 한두 시간 움직여줌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혈액순환이 되고 관절이 부드러워져서 통증을 이겨버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늘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과로를 한다거나 준비 운동 없이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관절염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또한 몸을 너무 찹게 하거나 비 오는 날, 습기진 날, 이런 날 너무 돌아다니게 되면은 차분 기운과 습기를 받아가지고 이 관절염이 훨씬 심해지게 됩니다. 이 관절염의 진단은 우선 엑스레이를 보고 이 관절염을 진단할 수가 있는데, 이 보통 사람의 엑스레이는 아주 이 하얀 칼슘 때문에 우리 허리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이 엑스레이는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이 선처럼 이렇게 선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래 문제가 되면은 이 선유가 없어지고 아주 이 관절 자체가 물러지면서 저 무늬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절염의 시초다, 또한 골다공증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엑스레이를 가지고 일반 이 관절염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런 골격이 빠져나와 있다든지, 이 뼈와 뼈 사이가 얇아져 있다든지, 이랬을 때 이 퇴행으로 진단할 수가 있고요. 혹시는 척추에 특수 약물을 넣어가지고 척추 강내에 주입해서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관절염의 치료는 일단은 첫 번째 노쇠해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을 오지 않게 막을 방법도 없고, 우리가 창가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니까 늙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적게 늙고 좀 더디게 늙고 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60 보이지만은 나는 40, 50 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운동도 하고 자기 자신의 몸을 다듬는 것, 다듬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겠고, 두 번째는 마음과 정신의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화를 내거나 불안 초조하거나 이런 것은 모든 병에 다 나쁘겠지만, 역시 이 염증을 일으키는 관절염에도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일단 병이 진단이 되면 나는 왜 이렇게 재수 없는 병에 걸렸을까?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기분 나쁘다, 억울하다. 그래서 신랑을 들들볶고 애들 종아리 때리고 이래봐야 이 병이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증세가 있다거나 진단을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는 우선 그 병을 인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이 돼야, 내 마음이 납득이 돼야 그 다음에 치료할 마음도 들고 마음에 평화가 오지, 그걸 납득을 못하면 절대로 마음에 평화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재수가 없던
유전적으로 부모님이 관절염이 있어서 그걸 물려받았던 이미 병은 와가 있는데 화를 내고 초조하고 불안해 힘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은 병에 순종해서 그 병을 달게 받는 마음이 중요하겠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생활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병이 의외로 내가 이 달게 받을 때 화를 내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병이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흔히 병들면은 쉬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이 운동은 상당히 우리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절염에 운동을 하는 게 좋다. 어떤 사람은 관절염에 운동하면 큰일 난다, 덧난다. 그래가지고 나 그 다음에 수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그때그때 증상과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관절염의 급성기, 관절염이 처음 생겨서 관절이 땡땡 붓고 아프고 조금만 걸으면은 아파서 쩔룩쩔룩 절어야 될 정도로 급성기가 있을 때는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단 5m 걷기도 힘들어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될 정도의 사람이 관절염은 운동을 해야 된다 하더라. 그래서 억지로 이빨을 깨물고 아픈 걸 참고 하루에 운동장을 10바퀴씩 돈다면 그 관절염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절염도 급성기에는 안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관절이 땡땡부가 있고 관절에 열이 많이 나고 걷기가 힘들고 이럴 때는 일단은 좀 안정을 하셔야 되고 적절하게 이 양방 쪽에 우선 좀 이 염증을 없애는 치료를 받으시든지 안 그러면은 우리 한의사를 찾아와서 일단 그 관절염을 좀 염증을 없애주는 그런 쪽으로 일단은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병세가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모든 기계도 안 쓰고 놔두면 녹이 끼고 해서 설락하면 푹푹하고 그러면 늘 이 기계를 쓰고 기계에 구리스를 쳐주고 있는 기계는 아주 잘 돌아가고 소리가 안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관절염도 평소에는 관절염에 우려가 있거나 뭔가 내가 관절이 좀 약한 것을 느끼는 분들은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현재 급성으로 관절이 와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운동을 좀 삼가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급성 시기가 지나서 좀 아픈 것도 숙지고 또 부은 것도 좀 빠지고 그러면은 조금 정도 아픈 거는 참으면서 운동을 좀 하시는 것이 이 관절의 순환도 좋아지게 되고 관절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체중을 좀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체중은 일반적으로 우리 먹는 음식에는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수화물이고 두 번째 단백질, 세 번째 지방 이렇게 3대 영양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단백질은 그렇게 체중을 올리지 않습니다. 단백질이라는 것은 소고기, 살고기 같은 그런 종류를 말합니다. 오히려 체중을 올리는 제일 주범은 탄수화물이 체중을 올리는 제일 주범이고 그 다음에 지방은 동물성 지방이 체중을 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잘 아시겠지만 주로 설탕이라든지 우리가 먹는 곡물 중에서 먹은 것들이 다 이 탄수화물, 글루코즈로 포도당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탄수화물을 적당하게 섭취하도록 해주시고 이 탄수화물이 과잉이 되면 체중 조절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꼭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당뇨가 있으시면 당뇨로 인해서 몸에 큰 문제가 생긴다든가 당뇨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는 잘 없겠습니다만은 이 당뇨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한
당이 있는 사람의 피는 상당히 찐득찐득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도 보통 사람보다 상당히 잘 덜 됩니다. 또 이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당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서 당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관절염을 아무리 치료해도 이 관절염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당 조절이 선행돼야 이 관절염이 낫고, 또 당뇨병 말기에 가면 합병증으로 이 관절염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뇨는 당뇨대로 늘 식이요법에 주의하면서 당뇨를 조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나 술이나 커피 같은 이런 기호품들이 혈액순환을 물러나게 만들고 이 관절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담배와 술과 커피를 꼭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 고혈압, 소화불량, 불면증 이런 것들도 같이 고쳐주셔야 이 관절염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관절염을 같이 앓고 있으면 고혈압이나 소화불량, 불면증 이런 쪽을 좀 고쳐주셔야 되고, 특히 위장이 나쁜 분들이 이 관절 쪽으로 문제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위장 쪽에 신경을 써서 소화도 좀 잘 되고 위에 문제가 없도록 위장을 고쳐주셔야 이 관절염도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절염에 대한 약물 치료는 먼저 의사나 한의사하고 상담을 좀 해주셔야 되고, 이 약 중에는 비상한 효력이 있지만은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많은 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약 하나를 딱 먹고 나니 심하게 나았는데 계속 먹고 나니까 몸에 다른 병이 생겼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어디 뭐 선전을 한다든가, 누가 어디 뭐 가니까 영한데 몇 번 먹고 나니까, 며칠 먹고 나니까 뭐 씻은 듯이 낫더라, 이런 것은 다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고, 뭐 다 대부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면밀하게 검증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곳에 친지나 뭐 텔레비 광고나 뭐 이런 걸 보고 약을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쥐 잡으려고 하다가 쥐는 못 잡고, 쥐는 잡았는데 독을 다 깨버리면 독이 쥐보다 훨씬 더 비싸죠. 그래서 이 약물 치료는 신중을 기하셔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또 양약 중에서는 위장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양약은 식후에 복용을 한다든지 우유와 복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위장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만성적으로 온 경우에는 따뜻하게 하는 것이 효과가 낮고, 급성으로 붓고 아프고 이럴 때는 얼음찜질을 하는데, 냉찜질을 얼음해서 한 20분 내지 30분, 그 다음에 더운 것을 또 20분 내지 30분, 마지막에 다시 얼음을 해서 20분 내지 30분, 이렇게 냉온수포를 교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리치료는 일반적으로 이 전문 병원을 찾아가서 하시는 게 좋겠고, 뭐 어디 뭐 좋다 하더라 해가지고 사가지고 집에서 너무 오래 한 가지를 째인다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게 심해지면 어쩔 수가 없이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수술은 그 수술을 담당하는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 관절 자체를 완전히 떼내든지, 아니면은 관절 자체를 이렇게 꿰매가지고 관절 자체를 없애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관절 고정술을 하는데, 이 고정술은 이런 그대로 고정이 돼가지고 이 관절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잘 없겠지만 주의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초기에 내 몸을 늘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수술을 하는 경우까지는 안 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관절염에 쓸 수 있는
우리 한방 처방은 단방으로는 음나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약명은 해동피라고 합니다. 이 해동피를 평상시에 이렇게 오차처럼 해놨다가 먹는 방법도 있고,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10g 이내에 이 해동피를 쓰는 방법이 단방으로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절을 많이 앓을 때는 진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진해도 한방에서 검증이 된 방법입니다. 진해 20마리에 소주를 한 잔 정도 되도록, 진해 20마리에다가 소주를 부어 가지고 여기 한 일주일 정도 먹습니다. 적당하게 소주를 진해하고 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소주를 한 잔씩 먹을 수 있도록 그 양을 20마리면은 약 한 일주일 정도 먹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 뼈나 말뼈나 또한 호랑이 앞발뼈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 뼈들은 다 이 동물 중에서 이 관절이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흔히 민간에서도 쓰고 또한 효과는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쓸 수 있는, 술을 담아가 쓸 수 있는 처방을 한 가지 일러드리고 이 관절염에 대해서는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이 처방을 하나 잘 적어 놓으셨다가 쓰시면은 오늘 오신 데 대한 본전은 이걸로 뽑을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름은 모가주인데요. 모가와 우슬을 200g, 모가 우슬, 우슬 가는 거는 세무럽 해가지고 여기 약전골목 가면은 있습니다. 제가 저거 하도록 한글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모가 우슬 200g, 당귀, 청궁, 천마, 오가피, 홍화, 계지. 다시 처음부터 모가 우슬 200g, 당귀, 청궁, 천마, 오가피, 홍화, 계지 120g, 진범, 방풍, 위령선, 속단 40g, 예, 각각. 요거를 가루를 내가지고 소주 5대에 넣어가지고, 소주 5대에 요걸 넣어가지고 1개월을 통해가지고 보관하셨다가 식전에 소주잔 한 잔씩 잡수시면 관절에 좀 약하다든지, 현재 관절에 좀 무리가 있는 분이나 또 관절염에 염려가 있는 분이나 또 관절염이 있는데 요즘 와서 조금 나았다든가 이런 경우에 장복을 하시면 관절이 진행되는 걸 막아주고 또 치료도 가능한 술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이 모든 처방이라는 것은 그 모든 처방이 다 자기한테 맞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보통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양을 뭐 조금씩 줄인다든지 한 4분의 1에서 우선 한번 먹어보고 내 몸에 무리가 없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술을 특별히 많이 싫어하시는 분이나 술을 잘 못하시는 분은 이렇게 먹기가 곤란하겠죠. 이 약들이 전부 그 술에 빠져나와서 먹는 거니까. 그래서 또 아주 심한 관절염인 경우에는 전문의 한의사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이건 일반적으로 보통 쓸 수 있는 처방인데 조금씩 이 용량을 줄여서 한 4분 1로 줄여서 한번 잡숴보시고 몸에 큰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한번 보시고, 원칙 이거는 식전에 한 잔씩 먹는 거지만 이 약이 내 몸에 특별히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 전문 한의사가 진맥을 하고 처방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반이나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한 반 정도 먹어보고 몸에 큰 다른 이상이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식전이죠. 예, 식전에 가루를 내어가지고 술을 부어 놓으면은 이게 술에 잘 우러나게 됩니다. 그냥 통째로 넣으면은 우러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가루를 내서 한 달 정도 하면은 완전히 우러나오는 걸로 되겠습니다. 노건하고 우슬하고 각각 200입니까? 예, 예. 노가하고 우슬하고 각각 200g.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잡수셔도 되고 하루에 한 번씩 잡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원칙은 하루에 한 번 먹는 걸로 아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식전에 일반적으로 식전하는 것은 아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녁에 먹어도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유마치스 관절에도 해당은 됩니다. 그 다음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 골다공증은 이름 그대로 뼈골자에 마늘 다자 구멍공자입니다. 뼈 속에 구멍이 많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몸을 지탱하는 것은 뼈 힘으로 지탱하는데 뼈는 아주 딱딱한 걸로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잘 접할 수 있는 뼈로는 닭고기 먹다가 그 뼈 나온다든지 또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뼈 물고 다니는 거 보면은 보셨겠지만 뼈는 상당히 하얗고 딱딱합니다. 그런데 이 뼈 자체에 무 바람 들듯이, 바람 든 무는 아마 주부님들이시니까 다 보셨겠죠. 또 수세미를 보면 어떻습니까? 수세미가 구멍이 많이 나 있죠. 이것처럼 우리 뼈가 구멍이 많이 나 있다. 그것을 한마디로 골다공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뼈를 형성하는 골기질과 골무기질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지고 전체적인 골량이 많이 줄었다. 뼈 속에 칼슘이 많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모든 여성들은 35세에서 45세의 여성들은 뼈 속의 피질, 바깥 껍데기, 뼈 껍데기 쪽은 1년에 1% 내지 2%가 감소되고 뼈 속의 망상골은 4 내지 6%가 감소된다 합니다. 1년에. 그러나 이 폐경기 이후가 되면은 골 피질은 1년에 17%, 또 이 망상골은 18%씩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 골다공증은 뼈에 바람이 드는 거야 뭐 누가 뼛속을 들다보는 것도 아니고 아프지만 안 하고 뭐 병만 안 생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누가 뼈 보고 뭐 데이트를 하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나 이 골다공증은 진행되면 여러 가지 많은 병을 일으키게 되고, 실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으로 돌아가시지는 않지만 골다공증이 원인에 대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70, 80이 되면 운동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원치 않게 무단히 이 뼈가 부러지게 되면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 뼈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아니지만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 보면은 운동을 못하니까 심장하고 폐 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폐염이 된다든지 또 심장이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보통 연세가 한 80 정도 넘어서면 이 뼈가 부러지고 나면 그 뼈가 아물기 전에 대개 3개월 이내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나타나지 않던 이런 심폐 쪽의 문제가 뼈가 부러지가 가만히 누워있다 보면 심장하고 폐 쪽이 약해져 가지고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데 그 사망의 직접 원인은 이 뼈가 아니지만 간접적인 원인 제공은 이 골다공증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세가 많기 전에 보통 나이가 30, 40, 50 이렇게 되는 중년기에 이 골다공증이 어떻게 오는가 또 증상이 어떤가 이것을 알아봄으로 해서 골다공증을 예방도 하고 현재 와 있는 사람은 또 더 이상 심해지지 않고 치료되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보자는 것이 오늘 목적입니다. 증상은 첫째로 골절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무다히 별거 아니었는데 그냥 뭐 넘어지면서 팔을 짚었는데 팔이 불라졌다. 그냥 어줍잖게 그냥 삐는데 가니까 뼈가 금이 갔다 하더라. 이것은 골다공증에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넘어진 줄도 몰랐는데 척추뼈가 압박 골절되어 있다 하더라. 이건 정상적인 우리 척추의 뼈마디 한 마디입니다. 이게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엉덩방아를 콱 찧어가지고 엉덩이가 보통 그 주부들이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다가 미끄러져가 찢는 수도 있고 목욕탕에서 찢는 수가 있는데 찧었을 때 위에서 내리 누르는 체중을 감당 못 해가지고 이 뼈가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이 찌그러진 것도 골절이라고 하는데 흔히 압박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덩방아를 찢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압박 골절이 생긴 거는 또 이해가 가는데 되게 가벼운 엉덩방아를 찧어가지고 압박 골절이 안 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연세가 많아지고 뼈가 약해지면 압박 골절 오게 되는데 그런 사실도 없는데 언젠가 사진을 찍어보니까 뼈가 찌그러져 있다 하더라. 이거는 상당히 골의 척추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증세로는 어깨가 결린다든지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든지 등으로부터 허리에 걸쳐가지고 왠지 모르게 나른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골다공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이 척추에서 주로 먼저 생기기 때문에 이 뼈가 힘이 없어지면은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근육이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의 힘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필요하다 보면 허리가 아주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허리 자체가 나른한 그런 것을 등에서부터 이 허리까지 나른해지는 그런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진행이 되게 되면 육감적이나 또 눈으로 봐서도 이렇게 등이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허리가 등에서부터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나중 되면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이 구부러지는 정도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구부러지는데 밑에 쪽이 구부러졌을수록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신주골이라고 합니다. 신이 뼈를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은
우리 척추 뒤에 붙어 있는 이 신장을 이야기하는데, 한방적인 신이라는 것은 신장 한 장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전체 만물을 오행으로 분류해서 목화 토금수 이렇게 오행으로 분류했는데, 그 중에서도 수에 해당하는 물과 관련된 그런 기능이나 우리 몸의 모든 작용을 이 신으로 대표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신주 고려라는 것은 신장도 포함되고 우리 몸의 모든 물을 주관하는 그런 기능을 이 신이 담당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 약해지면 뼈가 약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들이 보면, 오래된 나무는 이렇게 어린 나무는 가지를 꺾으면 톡톡톡 거기서 물이 나오죠. 근데 늙은 나무는 보면은 껍데기가 쭉쭉 갈라져 가지고 물이 올라가는 걸 한참 이렇게 타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물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물과 이 또 뼈는 아주 상당히 관련이 많고 이 신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이 약해지면 뼈가 약해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 뼈를 도우는 약들이 전부 신장으로 들어가는 약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위험인자 진단표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잠깐 보면 월경이 정지되고 6개월에서 12개월 된 것을 점수를 1점을 줍니다. 이 점수가 5점 이상 되면은 진단을 해봐야 되고 8점 이상 되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위험인자 진단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월경 정지가 1년에서 2년 사이는 2점, 2년에서 5년 사이는 3점, 5년에서 10년 사이는 4점, 10년 이상은 5점. 갑상선 호르몬제를 현재 복용하고 있다. 5점. 골격이 왜소하거나 마른 체격이다. 골격이 왜소하거나 몸이 바짝 마른 사람이다. 3점. 성장기에 칼슘을 많이 못 먹었다. 성장기 칼슘은 주로 우유 같은 걸로 보충이 됩니다. 음주나 흡연을 심하게 한다. 1점. 운동이 부족하다. 3점. 인종이 아시아 인종이다. 왜 아시아 인종 아닌 분 없죠? 아시아 인종이 뼈가 좀 약한 모양입니다. 1점. 이거 자가진단 하셔가지고 8점 이상이 되면 이 치료를 해야 된다. 진단을 받아야 된다. 대충 5점 이상 되면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뼈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칼슘을 저장하고 비축한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뼈를 만들 때 가장 고민하고 신경 쓰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구력이 좋고 또 견고하고 가볍게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는 견고하고 튼튼하게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뼈가 너무 무거우면 또 피팅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또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이 뼈가 가장 이상적인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뼈가 우리 몸무게 중에서, 사람의 인체 중에서 차지하는 몸무게는
18%로 합니다. 뼈무게가 많다. 보통 이렇게 그 사람은 체중이 많이 나는 사람은 뼈가 굵어서 뼈무게가 많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 뼈는 몸무게 18%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이렇게 적게 나가는 비결은 얇은 판을 겹겹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고 또 뼈 속은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처럼 우리 뼈는 바깥만 있고 속은 비가 있으면서 그 빈 곳은 골수가 채우고 있습니다. 이 골수에서 우리 피를 또 만들죠. 우리 이 사람이 성장하는 것처럼 이 뼈도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보통 뼈는 뭐 그냥 있으면은 평생만 그대로 있다가 늙으면은 그대로 있다가 차츰차츰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뼈가 보통 완성된 뼈라도 2년 정도면은 완전히 이 새로운 뼈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가 만들어지면 또 만드는 고라세포가 있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가 있어서 이 고라세포는 계속 뼈를 만들어내고 파골세포는 계속 뼈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2년 이내에 모든 뼈가 또 다른 뼈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에 골다공증이 오게 되면 만들어지는 것은 적고 부수는 것은 많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수세미처럼 뼈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뼈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하는 것이다. 뼈에 압력을 주면 이렇게 압력이나 이런 자극을 많이 주게 되면은 미량의 전기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량의 전기가 이 뼈를 만드는 세포를 자극해서 뼈 세포의 생성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이 예방 및 치료가 된다고 하는데 이 운동 중에서는 중력이 걸리지 않는 운동은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영은 크게 중력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는 크게 유용한 운동은 아니다. 골다공증에 제일 유용한 운동은 역시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뛰게 되면 이 관절 자체에 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가장 좋은 운동은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우주를 여행하는 우주 비행사들은 상당히 뼈가 약해지게 되는데 그것은 곧 중력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중력이 상당히 우리 뼈를 생성하게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예로부터 이 뼈에 좋은 약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방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황이라고 있습니다. 지황은 우리가 9번 쪄서 9번 말린 것을 숙지황이라고 그러고 생거 그대로 나온 것을 생지황이라고 그러고 또 그냥 한번 말린 것을 건지황이라고 합니다. 생지황, 건지황, 숙지황 할 것 없이 지황은 뼈를 메우고 골수를 뼈골이라고 그러죠. 뼈골, 골수. 뼈 속을 골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적혈구를 생산한다는 뼈는 뼈 속에 골수가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뼈골을 메운다 하는 골수를 채워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지황은 한약이나 술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생지황, 숙지황, 건지황 다 효과가 있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저기 할 때 나온 우슬도 상당히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단방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곡이라고 이것은 좀 따뜻한 약입니다. 그래서 뼛속이 시리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을 가끔 보는데, 뼛속이 시리고 뼛속이 허한데 이 석곡을 씁니다. 그 다음에 오미자도 이 근골을 튼튼하게 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는 그 단방이기 때문에 혹시 저거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를 섞어서 쓰지 마시고 이 약재를 먹어보고 저거 하시면은 한 가지씩, 이거 어차피 이 골다공증은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좀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좀 꾸준하게 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뼈가 열이 자꾸 난다, 뼛속에서 열이 자꾸 난다, 뼈 안이 화끈거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뼈의 열을 치료하고 그 피로를 치료해주는 약 중에는 지모라고 있는데, 이 지모는 상당히 찬약입니다. 그래서 잡수시다 보면 왕왕 설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속이 소화가 안 된다든가 이런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모는 골열이 있는 사람이 쓸 때에는 양을 적게 해서 좀 며칠 먹어보고 별 탈이 없을 때 쓸 수가 있겠고, 이 보골지라는 약이 있는데, 그대로 보할보자, 뼈골자, 기름지자, 뼈를 보호하는 기름이다. 그래서 이 보골지도 이 뼈에 쓰는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지골피라고, 이것도 역시 뼈에 열을 치료해주는 약 중에 하나고요. 별감이라고 해서 요거는 자라 껍데기를 말합니다. 이거는 역시 뼛속에 열을 치료하는 약 중에 하나인데, 노랗게 구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한 번에 한 돈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방병으로는 해송자라고 그러는데, 이 잣도 죽으로서 끓여 먹어서 이 뼈를 좀 보호하는 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해송자는 좀 기름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설사를 좀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병이 무르게 나고 설사가 나면 양을 줄이든지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되겠고, 또 아주 뼈에 좋은 약으로는 녹용이 아주 뼈에 좋은 약입니다. 이 녹용은 이 사슴의 정화가 이 녹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녹용은 뼈에도 좋지만 또 보혈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녹용 단독으로 또 불에 구워가 가루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다른 약재 중에 녹용을 넣어서 잡수시면 이 녹용 자체가 또 치매를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용은 값이 비싸지만 쓰면은 좋은 효과를 내는 그런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화씨, 홍화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홍화인도 옛날부터 써온 이 뼈가 부러졌을 때도 쓰고, 또 이런 골다공증에도 쓰는 약재인데, 또 애들이 잘 안 큰다, 키가 적다 이럴 때도 우리 이 홍화인을 쓰고, 이번에 이야기한 이런 그 단방들은 다 이 애들 좀 키가 적고 이런 데도 다 효과가 뼈에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의 골수, 뼈골, 소의 골수도 이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골수는 술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뼈에 효과가 있는 걸로. 그 다음에 그 개고기,
한방에서는 황구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충 그 개는 누른개가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이런 외래산 개보다는 국산개가 좋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뜸을 뜨는 방법이 있는데 이 뜸은 그 보통 집에서 뜸은 막 너무 훔쳐하게 많이 뜨고 해가지고 지금 한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숙이면은 이 목 제일 밑부분에 이렇게 돌출되는 뼈가 대추라고 합니다. 그거는 일곱 번째 경추인데 요 일곱 번째 경추에서 쭉 훑어 내려가면은 또 볼록하게 뼈가 하나 만져집니다. 그 뼈 밑에서 양쪽으로 한 치 반이면 약 한 4cm, 사람에 따라서 좀 이렇게 등이 넓은 사람은 4cm 이상도 되고 또 적은 사람은 좀 이하로 되겠는데 보통 자기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하나 반 정도 넓이로 하면은 그 부분에 대저라는 혈이 있습니다. 이 대저혈을 보통 3장에서 7장 정도 뜸을 뜨면 뼈를 생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뜸 뜨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오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질문할 시간을 많이 잡아버렸는데 이것으로 이 골사공증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질문하시면